선생님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 보였고 매우 무서운 얼굴을 한 채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만화 평론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작가는 이시아카 K, 데스카 오사무의 어시 주신 만화가.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를 함께 본 데스카 오사무의 반응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한 주변인의 증언일 뿐이기에 실제로 데스카 본인이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사실상 확정이었던 나우시카의 올해의 만화상 수상이 아직 완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위원장이었던 데즈카이에 번복된 일화가 있고, 길다! 나 같은 반으로 정리했어! 라고 말했다거나 나우시카의 성공에 굉장히 억울해했다는 그 밖에 다른 증언들도 있는 걸 보면 그가 나우시카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대강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데스카 오사무가 평소 다른 작가와 작품에 강한 라이벌 의식을 느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좋게 말해서 라이벌 의식이지 그보다는 질투에 가까웠다고 하죠. 이런 데스카의 모습에 미즈키 시게루는 그를 모델로 한 1등병이란 만화를 그렸을 정도입니다. 만화가로서 더 이름을 날릴 것도 없던 말년에도 젊은 작가들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졌던 만큼 미야자키 하야오와 나우시카의 성공은 데스카 본인에게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나우시카를 보는 모습을 보며 속이 쓰렸을 테죠. 하지만 이는 단순히 미야자키의 재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데스카 오사무는 과거 한 애니메이션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칼리오스트로의 성에 대해 나는 재밌었다고 생각했다. 우리 스태프들도 모두 재밌게 보고 있었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부터 미야자키의 재능은 인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좋은 작품을 발표하는 건 지극히 당연할 터. 하지만 나우시카를 본 데스카는 억울함과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그가 나우시카를 보고 이 같은 감정을 느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우시카의 탄생에 자신도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재미난 애니메이션 이야기 RCJ. 때는 1980년 칼리오스트로의 성을 완성한 미야자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역에 대한 나름의 고찰. 악역을 퇴치하면 해피엔딩이라는 구조로 극을 완성하는 건 이제 설득력이 떨어지는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이 그가 고민하는 지점이었습니다. 물리치고 당연하게 기분 좋은 악역을 만들기는 어렵다. 만약 다른 민족이거나 계급의 적이거나 하는 것이 성립하는 시대였다면 편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것이 미야자키가 고민하는 악역의 정체성이었죠.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는 미국의 언더그라운드 코믹스 롤프를 접하게 되는데요. 폭력적이고 에로틱한 이 리처드 코벤의 만화에 깊은 인상을 받은 미야자키는 그날로 롤프의 애니메이션화를 구상하게 됩니다. 리처드 코벤의 롤프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중세 유럽을 배경으로 한 세계에서 혐오스러울 정도로 사악한 악마가 탱크와 레이건을 이끌고 소국 케이니스를 침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롤프는 소국의 공주 야라의 애견으로 악마에게 납치된 주인을 구하기 위해 마법의 힘을 빌려 점차 자아를 가진 한 인간 남자로 변해가죠. 결국 롤프를 차기작으로 결정지은 미야자키는 당시 도쿄모비 신사의 사장이었던 후지오카 유타카에게 판권을 부탁하면서 콘도 요시오미와 함께 자신의 입맛대로 이미지보드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미야자키는 아주 기본적인 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설정을 바꿨습니다. 특히 주인공의 아버지를 과거에는 용맹했지만 지금은 누워만 있어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물로 주인공을 단순한 여성에서 적극적이고 강한 신념의 소유자로 설정했는데요. 이러한 각색으로 미야자키판 롤프는 소녀가 아버지를 대신해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진 않는 법이죠. 리처드 코벤 측에서 판권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기획이 자초될 위기에 처한 건데요. 미야자키의 각색이 그리 마음에 들지 않는 데다 자신의 작품이 일본의 정서와는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미야자키판 롤프는 흐지부지 되는 듯 했습니다만 이 기획을 좋게 본 어느 프로듀서에 의해 다시금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은 바로 데스카 오사무였는데요. 미야자키에게 영화를 만들게 해주고 싶었던 프로듀서가 데스카 오사무를 찾아가 기획을 제안했고 이에 데스카가 흔쾌히 수락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명성이나 인맥에서 데스카를 넘어설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있다면 천군만마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데즈카 오사무, 오우츠카 야스오, 미야자키 하야오 세 사람은 한 자리에 모여 기획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때 데즈카는 각본을 쓰면 되냐고 물어보지만 미야자키가 자신이 하겠다면서 거절했고, 그러면 캐릭터 디자인을 하면 되냐고 물어보지만 그것도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순간 어색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는 잘 마무리되어 함께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협의를 보죠. 데즈카와의 만남 이후 기획은 다시 진행되어 이번에는 도쿠마 쇼텐을 통해 판권 계약을 시도하는데요. 미야자키가 스즈키 토시오와 함께 롤프의 제작을 타진하고 데즈카가 아니메주를 통해 제안서를 제출하지만 결국 도쿠마 쇼텐 측에서 기획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들의 합작은 허무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데즈카 오사무가 만들고자 한 롤프는 결국 빛을 보지 못했지만 미야자키가 롤프를 각색하면서 구상한 이미지는 뒤이어 기획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 그대로 전이되었습니다. 한결같은 헌신이라는 작품의 테마나 아버지를 대신해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다는 나우시카의 설정, 그리고 이전에 미야자키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악역 같은 악역도 전부 롤프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죠. 즉 나우시카의 원점에는 롤프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연유로 나우시카의 성공은 데즈카의 속을 쓰리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나우시카에는 롤프 외에도 미야자키가 그동안 영향을 받은 다른 소재나 사상들도 들어가 있었지만 합작할 예정이었던 데즈카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좋은 작품을 놓친 아쉬움이 크게 다가왔던 거죠. 특히 필명을 오사무로 했을 만큼 어릴 적부터 벌레와 곤충을 좋아했던 그에게 벌레를 좋아하는 소녀의 이야기는 더욱 아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뭐가 됐든 가장 안타까운 건 이들의 합작품을 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정상 정상급의 사람들이 모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에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성사되지 못했다는 사실은 한 명의 애니메이션 팬으로서 너무나 아쉬운 일입니다. 일본 만화의 신과 일본 최고의 애니메이션 감독이 뭉쳤다면 어떤 작품이 탄생했을까요? 데즈카 오사무와 미야자키 하야오가 함께한 작품이 한 작품 있긴 합니다. 바로 초원의 아들 탱글이라는 작품이죠. 다만 이 작품은 일본의 유제품 회사 유키지루시 유업의 기업 홍보 애니메이션이고 데즈카 오사무가 메인 캐릭터와 러프 스토리를 만들었지만 그 뒤로 작품에서 완전히 손을 뗐기 때문에 합작으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야자키도 무려 3분의 1 가량의 레이아웃을 그렸지만 감독을 맡은 오우츠카의 부탁으로 참여했을 뿐 데즈카와는 접점이 없었죠. 혹자는 미야자키 하야오가 데즈카의 사후 추도문에서 그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미야자키가 데즈카를 싫어했다거나 혐오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야자키는 데즈카의 작품을 꾸준히 챙겨보며 의식했던 것을 솔직하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즈카도 미야자키를 의식했죠. 라퓨타에 대해 동료 만화가가 재밌게 봤다고 하자 그런가? 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이를 말해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했던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작품을 만들었다면 분명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에 획을 그을 작품이 나왔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말이죠. 자, 진짜가 나타났다. 다들 길을 비키고 머리 숙여라. 아니다 됐다. 다들 일어나. 핸드폰을 꺼내서 판방은 돌아라. 야 너네 거기 지금 뭐하냐. 쬐라 검색하고 빨리 구독 눌러라. 시간이 없다. 미안 사실 굴하다. 생방송은 아니니까 너네만